안녕하십니까. 예, 홍시민의 이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오후 시간이에요. 원래 밤에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 갑자기 상담자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찍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국제결혼을 할 때, 우선 해야 될 게 서류 준비부터 본인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냐. 본인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업체를 선택해서 하시겠다 이러면 업체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개인적인 소개나 또 아니면 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플이나 또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통해서 여자분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거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업체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뭐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물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뭐냐면 업체를 통해서 하나, 개인적인 소개를 받아서 하나, 그다음부터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뭐 아가씨를 만나서 하나, 그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은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뭐 이런 거는 있죠.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 업체에 주는 비용이 아가씨한테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셔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이제 뭐 중간에 뭐 한국에 계시는 어느 분이 또 소개를 한다 이러면은 더더구나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뭐 비용을 전혀 안 받으시든가, 또 아니면 뭐 베트남을 같이 안 가신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지만, 뭐 또 그 개인적으로 소개하시는 분한테 개인적인 소개비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그분이나 뭐 그분 가족들이 나중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베트남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경비나 뭐 비행기값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저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소개를 해서 서류를 해주는 일부터 시작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이라는 소개가 참 눈가리가 아웅하는 거거든요. 뭐 심지어는 저는 이제 뭐 남자분 두 분은 친구예요. 남자분 두 분은 친구고, 그 여자분 이제 한 분의 부인분이 이제 소개를 하신 분인데, 결국은 그 남자분 두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인데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남자분이 모르는 일이, 이제 그 여자 소개시켜준 여성분의 신랑분이 모르는 일이 베트남에서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남자분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소개를 받는 분은 입장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나중에 결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밀이라는 건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남자분이, 신랑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말을 했겠죠. 야, 니는 뭐 나를 가지고 뭐 장사를 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그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쉽게 뭐 사과를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분인데, 이제 남자분이 모르니까 자기는 또 이제 부인한테 묻게 되잖아요. 뭐 처가에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말이 그렇게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부인한테 물으면 부인이 또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인 모르게 또 이제 베트남 집에서 이제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나 뭐 이랬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신랑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친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부인 말을 믿는 거잖아요. 각자의 처가의 말을 믿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소개로 하시는 게, 물론 뭐 아예 한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나와서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생이다. 친동생을 소개시키면 훨씬 낫겠죠. 근데 그 친동생도 한국에 나와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는 그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 그러지만 그 친구하고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뭐 특히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가끔 가다가 뭐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 친구하고 각자 뭐 그 집에서 생활해 본 거는 잘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이 사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틀리다고 저는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각자 처가에 처한 상황이라 되는 게 다르잖아요. 뭐 간단한 예를 들으면 왜 그러냐 하면 베트남에서는 그 화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소개를 하면 그 소개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제 그 뭐 제가 오래 이제 회사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신부를 소개하는 사람한테 뭐 또 이렇게 소개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건 왜냐면 그게 주게 되면 그거부터도 이제 그 사람들 자체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소개비를 따로 주지 않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소개비를 안 받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신부나 신부집에 소개비를 안 받는다고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줄 테니까 뭐 돈을 더 뭐 또 그러고 그거 줄게 뭐 이제 이래 돼 가지고 그렇게 초창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 두세 건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람 쪽에 그 처가나 이런 집에서 소개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 아예 소개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돈이 더 들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짤로나 이런 데 이제 그 보고 이제 뭐 아가씨한테 말 걸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번역기가 잘 되니까요. 뭐 그 정도 그거는 되거든요. 계속해서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돈이 적게 든다고 들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업체 비용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부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인지 모르고 이제 당하는 경우가 남자들은 태반인 거죠. 그 어떤 분들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로맨스 스캠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보통의 이제 이제 남성분들은 그렇게 생각, 아니 왜 이런 데 당하는 거야? 그 사람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막상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 아가씨들이 또 이제 이쁜 아가씨들이 뭐 조딱하고 오빡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당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오빠 좋아요, 뭐 오빠 나 한국어 공부 먼저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 비용도 붙이고 뭐 또 돈을 주고 이러면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 제일 황당했던 케이스는 여기 와서 이제 베트남에 와서 여자분도 만나고 뭐 놀러도 가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자분이 임신했다고 그 뭐 임신하는 동안에 뭐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뭐 6, 7개월 지나야 이제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 6, 7개월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뜯기셨어요. 생활비나 뭐 병원 가야 된다, 뭐 어째 된다, 뭐 또 방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거의 한 2천 이상 뜯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베트남 여자들이 나쁘고 어쩌고. 뭐 베트남 여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본인이 이제 모르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왜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업체라는 게 필요하겠냐 하면,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는데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겠죠.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결혼도 저하고 거래하시는 사장님 중에 국내 결혼, 국제 결혼 이렇게 하는데 요즘 국내 결혼 소개는 진짜 힘듭니다. 첫 번째 이제 여자들도 잘 없고 그러다 보면 뭐
한 번 만나는데 얼마,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몇 번까지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미끼 여성이나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도 국제 결혼에서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국내 결혼에서 먼저 생긴 겁니다. 그 선만 이제 전문으로 이제 와서 그냥 한 30분 앉아있고 뭐 잠깐 만나고 이제 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용돈벌이 하는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신부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기는데 또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소개를 하고 소개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개를 해주기 전까지는 뭐 소개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비용을 내겠습니다 뭐 하고 다 계약서를 쓰고 하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소개를 받고 나면 아깝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사람이 똥 누러 갈 때 하고 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입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두 사람이 만나는지 어쩌는지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에서의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옛날에 뭐 중신을 쓰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는 이 중신이라는 게 뭐 허가증이나 등록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신부들 입장에서도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옛날에 그 이제 동서 카페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원래 취지 목적은 그거였죠. 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동서 그러니까 뭐 처제나 뭐 이제 처형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이제 결혼 못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소개시켜서 동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도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너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요. 첫 번째 베트남 신부는 그냥 아는 사람은 소개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기 친동생이나 자기 조카나 소개 잘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잘 살면 괜찮은데 못 살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동생을 뭐 데리고 왔어. 근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잘 살지만 이 동생이 그 자기 남편 친구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을 그렇게 해서도 잘 못 살면 자기는 한국에서야 뭐 별 상관 없겠지만 베트남에서 그 여성의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 딸은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해서 뭐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나겠죠. 베트남 사람들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그리고 또 그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뭐 평생을 살고 죽고 하는데 그런 게 소문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냥 뭐 친척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그냥 친척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어떤 분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분들끼리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한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친척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서류를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친척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것도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다리 근처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 그 정확한 거야 뭐 그 속사정이야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 신부 부모님이 그쪽 신부 부모님한테 돈을 이제 그 소개비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소개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결혼식 비용에서 받아가지고 금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남자는 아니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친척이면 물론 여기는 친척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뭐 최소한 육촌, 뭐 요즘 육촌도 친척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친척이에요. 뭐 이종사촌, 뭐 고종사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친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 소개는 안 받으시는 게 차라리 또 소개를 받으시려면 모르는 사람 소개받는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가 소개해서 자기보다 잘 사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뭐 한 30평대 집에 잘 살아요. 괜찮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소개가 뭐 이 여자가 뭐 60평대 집에 살고 80평대 집에 살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조금보다 못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친척을 소개를 안 합니다. 그게 동생은 아니잖냐.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자매들을 결혼시킨 케이스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매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물론 뭐 두 자매가 사이좋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렇지 못한 자매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또 참 웃기는 얘기지만 경쟁하는 그런 또 집도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요번에 설날에 부모님 집에 얼마를 주는데 니는 얼마를 줬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나 이런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이제 먼저 결혼하는 사람이 자꾸 입을 댑니다. 자기도 별로 형편도 좋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있더니 저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매들이 할 때도 자기들끼리 소개를 해서 서류를 부탁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저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당연히 이제 결혼식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두 분은 똑같이 해주라고.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해주시고, 그게 서로한테 편해요. 그런데 그게 중매선 사람 말을 그렇게 듣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업체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업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다 하면 저는 가성비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저는 진행 방식이거든요.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가성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거고, 꼭 비싼 게 나쁘고 싼 게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되고, 따지기 힘들면 업체 상담할 때 여러 군데 계약서나 이런 거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전문가나 이렇게, 아니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진행 방식이에요. 진행 방식이 왜 중요하냐? 그 진행 방식이라는 거에 따라서 진행 방식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진행 방식이 어떤 분들은 아니 국제결혼이 오늘 돌아서 내일 결혼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업체를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그래도 다만 몇 달이라도 교제해보고 먼저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잠깐 이제 저희 회사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면, 저희 회사는 먼저 이제 프로필을 저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필요한 서류나 이제 사진, 차량, 집, 이런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걸 왜 요구를 하냐?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면 자기는 이제 여자가 돈만 보고 오는 것 같아서 싫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한 수십억대 자산가고, 아니면 수백억대 자산가라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걸 줄이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를 알려달라는 거는 신부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달라는 거고. 그리고 뭐 그거를 줄여보면 줄이는 것보다는 널리 뻥튀기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필을 받으면 그 프로필을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좀 이제 그 한 부분이, 첫째 이제 한 부분이 그 월급. 왜냐면 그걸 이제 베트남 동으로 이제 이제 바꿔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셰전도 있고 셰우도 있고 뭐 그리고 투잡, 쓰리잡 이런 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부족하다 보면 신부들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남자 여자가 뭐 처음에 SNS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여자분들이 뭐 자기 월급 얼마 받냐 이런 걸 물으면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 300만 원 차이 나고 한 500 밑으로 차이 나는 건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이제 월 한 30에서 50인데. 근데 이게 이제 입장 바꿔서 뭐 베트남 사람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 뭐 자기를 속였니 어쨌니 이제 이러는 신부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그 이제 전세라는 이제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죠. 그리고 베트남은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다르잖아요. 예.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이제 훨씬 더 자산 가치가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각 지역마다 그 이제 뭐 베트남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뭐 지역마다 집값이라는 게 이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프로필을 쓰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열의 여덟은 그냥 대충 사진 보냅니다. 있는 사진. 그건 어떻게 보면 매너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자분들 사진 대충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베트남 여자분들은 과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베트남 여성들은 지금 요때 되면요 그 이제 설날 가까이 요때 되면 이제 시내가 아름답게 이제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 이제 뭐 돈이 없는 친구들은 셀프 화장을 하고 또 아우자이를 입고 나가서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어주고 이러지만 돈이 좀 있고 형편이 되면요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화장을 맡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화장품 자기 거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샵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뭐 최소 뭐 한 50만 동에서 최대는 한 3, 400만 동까지 들어요. 그러고 이제 아우자이나 이런 이쁜 옷도 이제 빌려요. 뭐 섹시 컨셉으로 찍겠다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베트남 그 이제 유튜브 중에 제일 크죠. 코이 TV도 이제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사진도 그런 전문 이제 사진 작가들한테 이제 맡겨요. 뭐 그런 스튜디오에 가도 되고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제 그 프리랜서로 그런 이제 걸 찍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최고 바쁜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제 회사에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잘 나온 사진을.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 남자분들은 너무 반대예요. 그냥 뭐, 최소한 그래도 뭐 바지나 뭐 또 이렇게 티셔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와이셔츠 정도라도 뭐 꼭 정장을 입고 뭐 스튜디오에 가서 찍으라는 건 아니지만 좀 준비를 해서 좀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신사진도 없어요. 물론 뭐 한국의 40대 50대 남자가 평소에 사진 찍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죠? 그리고 이렇게 좀 웃어야 되는데 잘 못 웃죠. 그런 부분들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좀 어렵지만은 뭐 친구들이나 또 이제 가족들한테 좀
차려입고 이렇게 좀 앉아서도 찍고 서서도 찍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사람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는 게 사진이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직업이라는 게 요즘 저도 잘 모르겠는 직업도 많아요. 그러면 그 직업을 제가 설명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냥 회사원이다. 뭐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그런 일하는 거를 좀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이 되면 뭐 짧게 한 10초, 20초라도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주면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 이제 선택하고 동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런 여성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한 3분에서 많으면 한 5분.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은 3분을 추천한다 그러면 그 3사람만 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3사람이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그의 한 5배수 내지 10배수는 프로필을 보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본인이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송중기도 아니고 뭐 이민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한 20년 이상 차이 나고 내가 재혼이고 내가 아기가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뭐 나이는 50인데 초혼이고 이러면 여자분들이 20대 중후반이면 그걸 한 사람한테 보내면 한 사람이 오케이 좋아요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그러면 최소 저희가 이제 이분하고 잘 어울릴 사람 아니면 이제 이 신랑이 원하는 키, 나이, 뭐 문신이 있고 없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보내면 최소한 한 5배수에서 10배수를 보내서 거기서 나 이 사람 괜찮아요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지 또 거기서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또 선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3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뭐 내가 상당히 인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십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언젠가는 또 했는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요즘에 보면 뭐 베트남에 뭐 문신 있는 여자는 걸러라 뭐 이런 유튜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문신 있는 여자를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근데 베트남에서 문신 있는 여자를 그러면요 그냥 절반은 버리는 겁니다. 절반은. 그 문신이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문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문신이 있다고 좋은 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문신에 대해서 그거하게 생각은 뭐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친구들 문신 이제 뭐 미용 문신이라고 하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은 문신하는 것도 많고 차라리 그런 문신하는 가게에 가서 이쁘게 문신하는 게 낫지. 친구들끼리 어설프게 해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니까 저희 딸도 아주 어렸을 때 오토바이 마우라에 뒤가지고 그 뒤에 허벅지 뒤에 상처 있고 저도 오토바이 타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상처 많거든요. 그거 잘 안 없어집니다. 나이가 이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문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에 대한 문신들이 있어요. 뭐, 패밀리는 뭐, 나의 영원한 뭐 사랑이라. 하여튼 이런 어떤 글귀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 이제 그 생년을 이제 문신으로 이제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 어디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를 모르지 않냐 그러는데 베트남은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95% 이상이 구분이 됩니다. T가 들어가고 T가 들어가는 건 여자 이름이고 T가 안 들어가는 건 남자 이름이 95% 이상이에요. 물론 남자 이름에 T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이름인데 T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게 전 남자친구 문신인지 어쩐지 뭐 이제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잘 없으시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 그런 문신이라면 차라리 없애지 않겠어요? 그 문신을 그려놔놓고 뻔뻔하게 놔두고 가지는 않죠.
그런 걸 하시는 거니까 문신에 대해서도 조금 아니 물론 뭐 문신 없는 여자가 좋아요. 근데 사람이 다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근데 문신이 있어. 이러는데 그 문신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프로필을 교환을 하고 나면 마음에 드시면 이제 화상통화를 합니다. 화상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분이 화상통화해서 마음에 드시면, 화상통화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도 회사에서 도와는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분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라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화상통화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코치를 해드려요. 이제 그래 놓고, 이제 화상통화에서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서너 달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왜 해보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사장님 이거 카톡에서 뭘 알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없으면 카톡을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겠죠. 아침에 보냈는데 뭐 몇 시간 있다가 카톡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굳이 그 여자하고 정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끝을 내고 또 다른 분을 찾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자의 잘못이다, 남자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두 분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회사에서는 뭘 하냐? 이제 두 분이 괜찮으시고 이러면 회사에서는 그 여자분의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잘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검사를 하겠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 호구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호구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호적이라든가 이제 뭐 여자의 결혼증명서라는 혼인관계 상황 확인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 여자 괜찮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베트남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오시면 와서 이제 만나고, 그럼 이제 이게 서로 제 혼자일 거고 비용을 아끼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그때 들어설 때 그냥 신부집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간단하게 뭐 가족들 소개하고 이걸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 혼자분이시다 이러시면 이제 뭐 그때 들어오셔가 약혼식을 두 분이서 원하시면 올리셔도 되고,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업하고 결혼증명서하고 결혼식을 같이 진행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만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번 들어오는 사람하고, 세 번 들어오는 사람하고, 네 번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실 때에 이제 결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 성공 확률은 여러 번 들어오시는 분이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자는요, 남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뭐 그런 행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자분들은 결혼식, 그 다음에 결혼 서류, 이런 법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요 시기에 이제 맞춰서 카톡 교제할 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도 말했다시피 뭐 카톡 교제를 그냥 뭐 서로 연결해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톡 교제 연결할 때 계약금 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카톡 교제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뭐 회사가 무슨 필요 있어, 우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팅 들어오실 때 소개팅 여행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하러 들어오실 때 이제 뭐 그 신부가 이제 그 기숙사에 입소하고 교육을 시작하면 기숙사 비용하고 이제 그 교육비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결혼식 하러 들어올 때 뭐 이제 그 결혼식 비용 이제 신부집에 먼저 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신청할 때 잔금을 받거든요. 네, 잔금을 받아서 이제 이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얼마 드냐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 자체도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신랑들 눈속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카톡에 남겨주시면, 아니 사장님 카톡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들어 못 들은 비용인데 이게 왜 발생됩니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그거는 뭐 카톡이라는 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내한테 없애다고 뭐 수정한다고 해도 그쪽에 상대방의 카톡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밝혀달라 하면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당연히 그거는 다 하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지난번도 말했다시피 뭐 어떤 분이 뭐 4천이 들어가네, 6천이 들어가네, 7천이 들었네, 저는 항상 합니다.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오픈하시면 돼요. 오픈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뭐 누가 카더라, 누가 뭐 그러던데 누가 카더라야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이렇게 뭐 가끔 가다 뭐 안 하는 거를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한 걸 증명하시는 분이 낫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이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진행을 드리고, 또 어떤 회사는 뭐 다르게 각자의 회사의 진행 방식이 있으니까 그 진행 방식을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본인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는 하고 싶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면 다른 거 찾아가시면 돼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기는 대금을 최대한 늦추고 싶다, 그럼 그렇게 동의하는 데를 찾아가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분은 뭐 처음부터 안 하고 신부가 입고가면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하겠죠. 왜냐, 신부가 입고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저희들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주는 이유도 몇 년 전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비자 받으면은 그 비자를 보여주고 이제 잔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다음 달, 그러니까 신부가 입국하고 나면 다음 달 월급 받아서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때도 대충 못 받을 걸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저희가 입 밖에 낸 얘기는 지키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들어갔고 결국은 그 잔금은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런 게 중요하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한테 묻는 이유도 자기가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처럼 뭐 3번, 4번, 5번에 나눠서 왔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뭐 한 2천만원 들어갑니다. 총액 한 2천에서 2,500 들어가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중간에 빼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혼을 해서 신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신부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한테 받을 거 다 받고 하면 끝이죠. 그렇지만 신랑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세요. 신랑분들은 신부님이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시작부터 해서 속옷부터, 옷부터요. 그리고 베트남이 한여름 날씨잖아요. 저도 지금 뭐 그렇지만 그냥 1년에 옷 한 2-3개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름, 겨울옷, 또 봄, 가을옷, 거기에다가 뭐 코트, 패딩, 뭐 신발, 뭐 그렇게 다 준비하시려고 그러시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또 뭐 여자분들 오시면 화장품부터 속옷, 이런 거 다 사야 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 여자분들은요, 밤에 나갈 때 아니고 특별한 약속이 뭐 파티나 뭐 그리고 저녁 초대나 이런 거 아니면 일단 화장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뭐 화상 통화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화장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말 못하는 게, 그것도 화장을 하고 뭐 이러면 그 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화상 통화할 때 화상 통화 비용을 남자분들한테 그때
적게는 한 5만원, 10만원, 많게는 한 30만원 받았었어요. 상통화 비용. 그걸 왜 받냐? 그때는 이제 신부들을 이제 오라 그러거든요. 오면 이제 메이크업도 다 해요. 옷도 좀, 왜냐면 얘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뭐 이쁜 옷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도 이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제 신부들 갈 때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밥도 줘야 되고, 그러고 또 이제 거마비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각자 집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금 단정을 하고 좀 깔끔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업체를 이제 마음에 드시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업체가 마음에 든다, 이 업체가 마음에 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부님들하고 이제 만나고 그 다음 진행 사항들은 각자의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팁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계약서를 쓰고 나면 신랑분들이 어리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업체가 갑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비용도 들어가기 마련이고, 또 뭐 업체에서 부당하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니시는 신랑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돈을 남겨놓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돈을 뭐 30%든 40%든 돈을 남겨놓으면 그렇게 못해요. 업체라고 그럼 좀 쉽게, 자, 생각해 봅시다. 신부를 만났어. 둘이 데이트를 했는데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계속 업체하고 받쳐. 예? 근데 업체에 돈을 다 줬어. 이러면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근데 업체하고 나하고 자꾸 받쳐. 근데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럼 내가 업체가 왜 필요해요? 그냥 계약 파기 통보하면 되죠. 내용 증명 보내시면 돼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몇 번에 그걸 했는데 도저히 안 들어주시니까 저는 사장님하고 계약은 이제 못하겠고 나는 신부하고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뒤로 신부하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업체에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이렇지만 신랑한테 가치를 하면 안 되고, 또 신랑도 업체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게 좀 우습지만은요,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만난 신부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 있거든요. 국제결혼은 삼각 경기처럼 업체, 신랑, 신부가 같이 이렇게 다리를 묶고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면 결승점에 골인도 못해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